우리는 1,400원이라는 환율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나라 환율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작았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왜 그렇게 안정적이었는가를 분석을 해야 지금부터의 어떤 환율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은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우리나라보다 높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그나마 환율이 올라가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달러는 왜 강한가? 를 통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되는,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나침반, 달러를 통해서 우리의 나침반을 보자라는 건데, 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약한 나라였는지, 그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미국이 약한 나라였어요? 이게 좀 개발도상국 약한 나라. 우리가 이게 보듬보듬 쓰담쓰담 해줘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그래가지고 뭐 1,400원 넘어가면은 뭐 외환위기 온다 이런 얘기 막 하고 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환율만 오르면 그 얘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고 좀 더 긴 시각에서 보니까 그 2010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브라질 헤아라의 환율이 1.5헤알에서 6헤알로 4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헤아라입니다. 요게 헤아라예요. 요거. 근데 4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1,150원이었거든요. 그럼 4배니까 1,600원. 4,600원. 와, 4,600원?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4,600원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큰일. 이거는 진짜 위기죠. 그건 진짜 대형 사고죠. 트르키의 레라와 같은 경우는 2리라가 34리라까지 올라갔습니다. 17배. 17배.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500원. 달러원 환율이 19,500원.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1,150원에서 지금 좀 많이 올라갔고 1,400원 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네?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슨 브라질이나 뭐 터키 같은 데를 비교를 하냐. 감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보시면은 이거는 N1 환율입니다. N1 환율을 보시면은 이 N1 환율도 되게 100엔에 1,150원에서 100엔에 950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환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1,100원에서 지금 1,4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1,400원 된 거잖아요. 근데 N1 환율을 2010년부터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500원 정도 하던 게 950원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면 그 낙폭이 엄청 크잖아요. 40%. 그렇죠. 그러니까 N 환율도 이렇게 크게 변동하고 있었던 거.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뭐 1,100원, 1,200원 가다가 최근에 1,700원, 한 20%? 1,400 초반 20% 정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작았지? 안정적이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화폐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의 우리나라 환율을 이해하려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왜 그렇게 안정적이었는가를 분석을 해야 왜 지금부터의 어떤 환율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한번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만 하더라도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무역 수지가 그냥 플러스 좀 나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플러스 나거나 마이너스 나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무역 수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야 이 국가의 신용등급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야 잘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10년 초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다가 2010년 이후로 무역 수지가 보면은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버는 겁니다, 나라가. 그럼 통화가 셀 수밖에 없죠. 안정적이죠.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돈을 잘 갚을 만한 나라야.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급쟁이들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인센티브? 아니죠. 그럼요? 건물주. 얼마나 집에 돈이 많은가.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입니다. 90년부터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돈도 잘 버는데 돈도 쌓아놓은 돈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외국인들 보기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좀 걱정이 되냐?
미국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 그리고 빚이 많은가? 빚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5% 정도. 돈도 잘 버는데 돈이 많아. 심지어 빚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른 나라 환율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권 팀장님이네요. 제가 뭐 버는 돈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지만 빚은 많고. 아니네, 반대네. 우리네 인생은 미국 인생. 미국 인생.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좀 뭐 원화가 지금은 좀 약세로 갔는데 그 얘기는 과거에는 원화가 더 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화가 셌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은 달러가 약했다라는 건데,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은 어땠는가라고 살펴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이머징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10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고, 근데 빚은 많고 성장은 약하고, 성장이 약하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금리를 내리니까 이자도 덜 줘.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별로 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약하고 원화는 강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화는 되게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막 브릭스에 투자해야 된다. 또 뭐 어디죠? 뭐 인도에 그때도 막 인도 투자해야 된다. 막 중국 투자해야 된다. 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위안화 수요가 많아지고 저 브릭스 국가들의 통화 수요가 많아지는 거지 달러 수요가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해지지 않았던 거는 우리나라가 환율 관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니까 어느 정도 너무 원화가 강해지지 않도록 뭐 해외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KIC 이런 데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환율은 대충 1,100원, 1,200원 요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본다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엄청 약해진 거죠. 달러가 점점 약해지고 경제 성장은 안 되고 거기 빚은 많고 적자는 쌓이고 그리고 금리도 낮으니까 뭐 굳이 그것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러면은 그 미국의 상황들이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본다면 일단 무역 수지 적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었던 원유 수입 부분들이 셰일 혁명으로 달라졌어요. 수출 국가가 됐죠. 제1 원유 생산국이 됐고 그리고 수출국으로 돌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적자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곧 무조건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제일 밑에 깔려 있던 에너지 수요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미국은 달라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IT라든지 AI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주도권도 미국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떤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2000년 초반에 명목 GNI 국민소득이 12,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3배나 늘었어요. 33,000불까지 우리는 20년 동안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어느 판에서 수혜를 받냐? 중국이겠죠.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제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3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전처럼 이전 20년 동안처럼 앞으로의 10년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 대신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 비중을 낮추고 중국 비중을 25.9%에서 18.9%로 낮추고 미국 비중을 14.5%에서 18.8%로 높였어요. 바뀌었구나. 바뀌었죠. 미국이 더 높게 됐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빠르게 대응하는 이유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년처럼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럴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성장률도 낮고 금리도 낮았던 미국, 심지어 지금은 미국은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가라고 본다면 그나마 환율이 올라가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1,400원이라는 환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조금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네. 이게 뭐 원래 우리 환율은 한 1,200원 정도가 맞는데 지금 뭐 좀 상황적으로 안 좋아갖고 1,400원이 된 거야. 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왜 한국의 환율이 안정돼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이 이유들이 변해서 1,400원 이상의 환율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체력으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체력까지 상대 체력이니까요. 그렇죠. 상대 체력이 네. 미국이 너무 강해졌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고. 예. 그러면 이 1,400원이라는 환율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못 살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달러가 좀 우리 환율이 너무 약해지고 달러 빠져나간다 그러면 되게 무서워해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환율이 이렇게 1,400원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어쨌든 수출 쪽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5% 관세를 매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5% 약해졌다. 네. 그럼 똔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나쁠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빚이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 자산이 많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달러와 자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달러값 올라간다 그러면 되게 걱정했는데 달러값 올라가면 우리 자산도 많아. 국민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쁠 게 있냐. 네. 그런 변화의 상황을 오건영 단장은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레벨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가 뭐 우리 기억 속에는 1,100원에서 1,200원 네. 이 환율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레벨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것으로 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감세가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런 부분들은 이 책에 한번 사서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네. 지금 저는 달러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그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엔도 한번 살펴보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금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자산 가격, 네. 환의 가격에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